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9월 4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16번째 날이고요.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73쪽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파트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습관에는 그 기저에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에서부터 결혼이나 이혼 가능성, 약물이나 알코올, 니코틴 중독 성향에 이르기까지 유전자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위에 직면했을 때 복종하거나 반발하는 방식, 스트레스 상황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저항하는 방식, 짜증을 내거나 반응하는 방식, 콘서트장 같은 곳처럼 감각적인 경험을 느낄 때에 매혹되거나 지루해하는 방식은 유전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런던의 킹스 칼리지의 행동 유전학자인 로버트 플로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닌 특성이 유전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실험들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유전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단일한 요소는 하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닌 고유의 유전적 요소들은 함께 묶여서 우리의 특정한 성격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성격은 몇 가지 특성들로 이루어지며 이는 상황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성격에 관해 가장 입증된 과학적 분석은 빅5로 행동을 5가지 스펙트럼으로 분류한 것이다. 1.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기심 많고 창의적인 것에서 신중하고 일관된 것까지. 2. 성실성.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것에서 느긋하고 적극적인 것까지. 3. 외향성.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것에서 고독하고 내성적인 것까지. 4. 친화성. 친절하고 다정한 것에서 도전적이고 무심한 것까지. 5. 신경층. 성마르고 예민한 것에서 자신감 있고 안정적인 것까지. 이 5가지 성격들은 모두 생물학적 특성의 토대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외향성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이 신생아 병동에 큰 음량을 틀어놓으면 어떤 아이들은 그쪽을 향해 몸을 돌리지만 어떤 아이들은 등을 돌린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추적 조사해 보았다. 소음 쪽으로 몸을 돌린 아이들은 외향적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컸고 등을 돌린 아이들은 내성적으로 자라는 경향이 컸다. 친화력이 있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으며 온화하다. 이들은 태생적으로 옥시토신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사회적 유대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의 감정을 증진시키고 자연적인 항우울제로 기능한다.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사람은 감사 메모를 쓰거나 사교 행위들을 조직하는 것 같은 일에서 확실히 두각을 드러낸다. 신경증은 정도만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경증 성량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화를 잘 내고 걱정이 많다. 이 특성은 뇌 속 편도체의 과민성과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협 감지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신호들에 민감할수록 신경적 성량이 더욱 커진다. 습관은 성격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유전자가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남들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유감스러워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성실성 지수가 낮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정리정돈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좋은 습관을 유지하려면 설계된 환경에 훨씬 더 크게 기대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성격에 부합한 습관들을 세워야 한다. 보디빌더처럼 운동을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암벽 오르기나 사이클링 또는 조정을 선호하면 이와 유사한 운동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친구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당신에게 잘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논픽션보다 끈적끈적한 로맨스 소설이 취향에 더 맞는다는 걸 알게 되어도 당황하지 마라. 뭐든지 당신이 끌리는 것을 읽어라. 모두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습관을 세울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습관을 골라라. 가장 대중적인 습관을 고르지 않아도 된다. 어떤 습관이든 당신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형태가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면 즐거워야 한다. 이것이 네 번째 법칙 뒤에 있는 핵심 개념이다.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선택하라. 그러면 그 과정이 쉬워진다.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습관은 어떻게 선택할까? 첫 단계는 세 번째 법칙 쉽게 만들어라에서 다뤘던 것이다. 많은 경우 잘못된 습관을 선택했다는 말은 너무 어려운 습관을 골랐다는 말이다. 실행하기 쉬운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습관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 훨씬 더 만족하게 된다.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시행착오이다. 물론 이 전략에도 문제는 있다. 모든 일을 다 해볼 시간이 없다. 멋진 싱글남 모두와 데이트를 할 수도 없고 모든 악기를 다 연습해 볼 수도 없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를 다루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탐색 이용균형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탐색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초기 탐색 기간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이미 찾아낸 최선의 해결책으로 관심을 전환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따금 실험을 한다. 적절한 균형점은 우리가 성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에 달려있다. 현재 성자인 상태라면 우리는 이용하고 또 이용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패자인 상태라면 계속 탐색하고 또 탐색할 것이다. 시간의 80~90%가량을 최선의 결과를 내는데 할애하고 남은 10에서 20%의 시간을 탐색하는 데 쓰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다. 무엇이 자신에게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그 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 보면 된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처럼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면 탐색할 만한 것이다. 반면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마감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 최대한 좋은 해결책을 시행하고 약간의 결과를 얻어내야만 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선택지들을 탐색하면서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줄 만한 습관과 영역의 범위를 계속해서 좁혀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한다. 1. 무엇을 하면 재밌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재밌을까?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동안 나는 그 일을 즐기고 있는가? 어떤 일이 나는 덜 힘들다면 그곳이 향해야 할 곳이다. 2. 무엇이 시간 가는 것을 잊게 하는가?
몰입은 어떤 일에 집중했을 때 돌입하게 되는 정신적 상태로, 이 상태에 들어가면 나머지 세계는 희미하게 사라져 버린다. 행복감을 느낌과 동시에 최상의 성과를 내는 상태로 운동선수나 공연자들은 이를 주원에 들어갔다고 말한다. 몰입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 일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감도 얻지 못한다. 3. 다른 사람들보다 내게 더 많은 보상을 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비교가 구미에 맞을 때 더욱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4. 무슨 일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가? 잠시 그동안 배운 것을 무시하라. 사회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무시하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무시하라. 그리고 내면을 향해 물어보자. 내게 무엇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진짜 내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느끼는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거나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마라. 결정을 추측하지 말고 자기 비판을 하지도 마라. 자신을 이끄는 것, 즐거운 것을 그저 느껴라. 믿음과 자신감이 일어나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가 이토록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다면 혹시 노력은 소용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유전자는 노력을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유전자는 우리가 무엇에 애를 써야 하는지 알려준다. 자신의 장점을 깨달으면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할지 알게 된다. 어떤 기회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도전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자신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할수록 전략도 더 나아질 수 있다. 노력하지 않는데 유전자가 성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체육관에 있는 근육질 트레이너가 유전자는 더 우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그와 똑같은 횟수로 운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유전자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있거나 덜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큼 열심히 일해보기 전까지는 그들의 성공이 행운 덕분이라고 말하지 마라. 장기적으로 만족스러운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일치하는 습관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에 노력을 쏟아라. 골디락스 법칙이란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일을 할 때에 동기가 극대화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어려워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쉬워서도 안 된다. 딱 들어맞아야 한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그 습관을 가능한 한 쉽게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 습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3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다루면서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일단 습관이 확립되면 작은 방법들을 이용해 계속 나아가는 게 중요해진다. 이런 작은 발전들과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그 일을 하게 해준다. 골디락스 존에 이제 막 진입했다면 몰입 상태에도 도달할 수 있다. 몰입은 특정 활동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로 존이라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느낌을 수량화하려고 애쓴 결과 우리의 현재 능력에서 대략 4% 넘어가는 일을 할 때에 몰입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실제 삶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의 난이도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한 일이지만 골디락스 법칙의 핵심 개념은 적용할 수 있다. 관리 가능한 수준만큼 어려운 도전, 즉 자기 능력의 언저리에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다. 습관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희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예상 가능한 것이 된다. 습관이 일상이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 과정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끝없이 이 일에서 다음 일로, 이 다이어트에서 저 다이어트로,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서 저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것은 이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떤 동기가 약간이라도 일어나면 그 즉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찾기 시작한다. 심지어 현재 어떤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말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새로움을 욕망한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 못지않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변화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성취하고 싶은 목표, 도달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게 쉬워지든 흥미가 계속 유지되든 그저 그 일을 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결과를 얻어낼 만큼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는 습관을 간신히 시작하고 꾸준히 해나가지만 어느 날인가 분명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온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인가 출근하고 싶지 않아진다. 체육관에 갔는데 갑자기 운동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아진다. 글을 쓸 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이핑하기가 싫어진다. 화가 나거나 고통스럽거나 고갈되었거나 기타 등등의 일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전문가는 스케줄을 꾸준히 따른다. 아마추어는 삶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전문가는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작업해 나간다. 아마추어는 삶에서 어떤 일이 급박하게 일어나면 진로에서 벗어난다.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하고 또 하는 것에 끝없이 매력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습관은 숙련의 토대를 이룬다. 그러나 습관에는 이점도 있지만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 먼저 반복은 유창함, 속도, 기술을 증진시킨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습관이 자동화되면 우리는 그 피드백에 무뎌지기 시작한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반복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그 일을 자동적으로 잘 해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생각하지 않게 된다. 습관의 긍정적인 측면은 의식하지 않고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불리한 측면은 특정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하는 데에 익숙해지면 잘잘한 실수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만 여긴다.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엘리트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싶다면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턱대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특별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습관은 필요하다. 그러나 숙련을 이루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 위대해지려면 특정 기술들을 자동적으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습관에 숙련되면 그 일에서 다시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다음 습관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한다. 숙련은 성공을 이루는 아주 세부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술을 내재화할 때까지 반복하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습관을 기초로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과거부터 했던 일들은 두 번째에는 더 쉬워지지만 전체적으로 쉽다는 말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도전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습관은 다음 단계를 열어준다. 이런 주기가 끝없이 반복된다. 습관을 체득하는 것으로는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 숙고와 복기는 우리가 올바른 일에 시간을 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정을 하게 해준다. 숙고는 또한 균형 감각을 제공한다. 매일의 습관은 강력하다. 그것들이 결합되는 방식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을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거울을 코앞에 두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과 같다. 매번 미비한 부분을 보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할 수 있다. 피드백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반대로 습관을 한 번도 복기해 보지 않는 건 거울을 한 번도 보지 않는 것과 같다. 셔츠에 묻은 얼룩,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같이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결함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 즉 피드백이 너무 적은 것이다. 주기적인 숙고와 복기는 적당한 거리에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변화들을 볼 수 있다. 봉우리와 골짜기 하나하나에 사로잡히지 말고 전체 산세를 보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숙고와 복기는 행동 변화의 가장 중요한 측면 하나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최상의 시기를 제공한다. 바로 정체성이다. 습관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증거를 찾는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체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같은 미련들이 다음 단계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정체성은 자신의 약점을 부정하고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는 일종의 자존심을 만들어낸다. 이는 습관을 세울 때에 커다란 문제가 된다. 어떤 아이디어가 신성 불가침한 것일수록,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비난에 더욱 강하게 맞서게 된다. 학교 선생님은 혁신적인 교수법을 배제하고 기존에 증명된 교수 계획을 고수한다. 숙련된 관리자는 자기 방식으로만 일할 것을 강요한다. 외과 의사는 자기보다 어린 동료의 의견을 무시한다. 가수는 감동적인 첫 번째 앨범을 만들어내고 나서 틀에 박힌 앨범을 발표한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고수할수록 그것을 넘어 성장하기는 힘들어진다. 습관은 수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우리를 이전의 사고와 행동에 가두기도 한다. 세상이 바뀌고 있을 때조차도 말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구하지 않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주기적으로 과거의 습관과 믿음이 여전히 자신에게 이득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자기 인식 결여는 독이다. 숙고와 복기는 해독제다. 네, 오늘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최고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읽었고요. 내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하게 쉼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